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들리시면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예, 잘 들리시는군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강호석 회계사라고 합니다. 음, 이번에 이제 법인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서 납세자 세법 교실을 통해서 이렇게 법인세 신고 실무에 대한 강의를 맡게 되었는데, 여기 이제 아마 강의 수강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수준이 다 다르시겠지만, 최대한 이제 쉽게, 그리고 이제 만약에 혹시 뭐 강의를 하다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거나 의문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채팅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이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법인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제 직접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디서부터 이제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뭐 외부 조정을 맡긴다 하더라도 그 세무사님들이 이제 신고를 잘 하는지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이제 단순히 이제 이론 공부를 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결산부터 세무조정 리스크 관리까지 실무의 흐름을 3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간이 이제 2시 2분인데 2시 50분에까지 이제 첫 번째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10분은 쉬었다가, 3시부터 3시 50분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10분은 쉬고, 그 다음에 이제 4시부터 4시 50분까지 강의를 하는데, 혹시 뭐 좀 중간에 일찍 끝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은, 또는 중간중간에라도 이제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그때 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혹시 뭐 이렇게, 뭐 어떤 걸 기대하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오늘 이것만은 꼭 알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다들 이제 목소리 내는 건 좀 부끄러워하실 테니까 이제 여기 채팅창에 이렇게 적으시면 되거든요. 오늘 나는 이것만은 좀 알고 가고 싶다. 뭐 이런 분들 있으면은 적어보시죠. 없으시군요. 네. 있으신가요? 음. 여기 보시니까 뭐 회계법인에서도 미래회계법인이라는 데도 오시고 뭐 또 아까 보니까 복지재단에서도 오시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어, 네. 이게 제가 이걸 넘기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목차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결산과 세무조정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실무에서 빈도수가 높은 주요 계정에 대한 세무조정과 함께 이 과세표준 계산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실무에 대해서도 몇 가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신고서 최종 검증 및 세무조사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법인세 신고 서식은 이제 별지 1호와 이제 3호가 제일 중요하죠. 이게 이제 확대가 되면 좋은데 안 되나? 이제 1호는 이제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신고서라고 되어 있어서 첫 번째 이제 회사에 대한 정보를 적고 두 번째 이제 회사에 대한 특성, 뭐 상장이냐, 비상장이냐, 아니면 기타 법인이냐에 대한 코드별로 분류해서 적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정기 신고냐, 수령 신고냐라는 것에 대해서 적게끔 되어 있고 관할 세무서에 대해서 적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특히 이제 이 구분에 보면은 이제 뭐 올해 이제 주식 변동이 있었는지 뭐 아니면 어떤 다른 사항들에 해당하는 게 있는지를 적는 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부를 이렇게 체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은 이제 어 장부 전 뭐 좀 특이한 거는 이제 뭐 주식 변동에 있는 내역이 있으면 반드시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 연수 뭐 적용에 대한 방법이 달라졌다거나 등등 여기에 이제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익 금액에 대한 거, 그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산출 세액과
총부담세액에 대해서 이렇게 적는 안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더존이나 뭐 아니면 뭐 세무사랑 또는 각종 이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기재가 되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게 전산에서 알아서 기재가 되니까 이게 뭐 설마 틀렸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산도 이렇게 잘못 올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실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수가 있었다고 했을 때 전산에서 알아서 신고가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나 혜택을 적용할 때 있어서 전산에 탓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산이 잘못했는데요. 이러면 뭐 전산에게 뭐 벌금을 부과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신고하는 납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게 자동으로 이제 끌려오는 서식이라 하더라도 한 번쯤은 이것이 맞는지를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법인세 과세 표념의 세액 신고는 과연 누가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은 이제 회사가 있겠죠. 근데 이제 거의 뭐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그 외부 조정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외부의 세무사들한테 이렇게 법인세 신고를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외부 조정 대상이 아닌 기업들의 경우는 스스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법인세법 시행령의 97조에 의해 보면 반드시 세무사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 법인이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시행령에 나열이 돼 있고 그 시행령에 나열이 되어 있지 않은 법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신고를 해도 되거든요. 우리는 수익 금액도 없고 뭐 당기 순이익도 없고 낼 세금도 없는데 이 괜히 조정료 아깝고 조정료 아까운데 이게 이거 굳이 맡겨야 되느냐? 내가 신고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내가 외부 조정 대상에 반드시 해당하지 않으면은 스스로 신고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외부 세무조정 대상 법인은 어떤 이제 법인이 해당이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은 수익 금액이 직전 연도와 수익 금액이 70억 이상에 해당하거나 외부 감사를 받는 법인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세무조정 대상 법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사업연도의 수익 금액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제 이제 조세특례를 받는 기업들은 외부 조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신고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직전 사업연도 수익 금액이 2억이다. 그러니까 아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혜택을 받지 않는 기업들은 70억 미만인 경우에는 어쨌든 간 이제 그 외부 조정을 반드시 맡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3억 이상이면서 조특법에 따른 뭐 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라든지 뭐 이런 세액공제, 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받지 않는 기업들은 어 이제 외부 조정을 맡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2억 이상, 3억 미만이면서 조특법이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스스로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직접 하면 수익 금액이 3억 이상인 법인으로서이면서 뭐 이렇게 준비금이라 그래가지고 세법상 이제 준비금 설정을 하는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또 외부 조정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합병이나 분할 뭐 이런 특수한 경우에 있는 법인들 또는 국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또는 외국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들은 외부 세무 조정은 맡겨야 됩니다. 예. 근데 이런 기업이 뭐 있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수익 금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법인들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스타트업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익 금액이 나중에 이제 한 3년, 5년 뒤에 발생하는 한동안 3년에서 4년, 5년 차에는 수익 금액 전혀 없는 법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 아, 그렇죠. 여기 이제 지방세청에서 이제 강의하실 때는 대상이 누군지가 중요한데 좀 어려우시겠어요라고 적으셔서 예, 어렵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 참여와 소통을 하면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적극적으로 내가 알고 싶은 부분에서요 있어서 이제 채팅창을 통해서 활용해 주시면은 좋고 유승희 선생님께서 이렇게 손을 드셨는데 혹시 왜 드셨나요? 그냥 드신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다 이런 거고요. 별지 1호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별지 3호는 이제 별지 1호와 이제 맞물려 들어가는 형식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결산서상 당기 순이익에서 입금 산입과 송금 산입을 더하고 빼면은 차가금 소득 금액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기부금 한도 초과액 등을 구하면은 각 사람들 소득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결산서상 손익은 회계상 당기순이익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서 세무와 회계에 대한 차이를 조정해 주는 게 이제 소득 조정 금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입금 산입과 송금 산입을 가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잔액을 구하고 기부금 한도 초과액 등을 이제 감안하면은 이제 각사하면도 소득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세무상 소득 금액과 결산서상 이 회계상 당기순이익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차이를 조정해 주는 게 이제 외부 조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각사함도 소득 금액이 나오면은 거기서 2월 결손금을 빼주고 뭐 비과세 소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득공제를 더하고 빼고 하면은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별지로에 수익 금액과 과세 표준이 적는欄이 있지 않습니까? 수익 금액은 이제 매출액 같은 걸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뭐 회계상 매출액과 또 법인세법상 이 수익 금액이 반드시 일치하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뭐 유상사각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시기사행에 차이가 있다든가 등등에 있어서는 이제 회계상 매출액과 법인세법상 수익 금액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예. 거기 일반적으로 이제 수익 금액은 이제 부가세 신고할 때 이제 있어서 이제 그런 과세 표준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그죠? 예. 거기서 이제 그 수익 금액에 대한 게 나오면은 여기서 이제 과세 표준을 아까 정하는 걸 말씀드렸고요. 과세 표준을 정하면은 거기서 이제 세율을 정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는 겁니다. 예, 세율에 대해서는 2025년도까지 적용되는 세율과 2026년부터 적용되는 세율이 또 달라요. 1%씩 이제 인상이 됐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산출세액을 구하면은 이제 2월 세액공제나 세액 감면 등을 거쳐서 이제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정해지는데 거기서 이제 중간이납이라 그래가지고 11월 달에 11월인가 8월인가 예. 8월에 미리 낸 세금들이 있을 겁니다. 예. 이 미리 낸 세금을 빼주고 나면은 이제 잔액이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실제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뭐 해당되는 회사가 있을 수 있겠지는 모르겠지만 선박에 대한 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나 이런 법을 적용받는 법인들은 또 이 계산 방식이 일반 법인하고는 좀 달라요. 뭐 톤수라든지 뭐 이런 이제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의 그 세금을 산출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특수한 경우에 대한 산출 방식을 적용하려면은 미리 신고를 해줘야 돼요.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일반적인 법인의 세금을 계산하는 식으로 신고하다가 갑자기 우리는 선박회사인데 선박회사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것부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선박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선박회사에 대한 특례에 따라서 계산해야 되는 세금이 없는데 일반 법인으로 계산을 하면은 막 10억, 20억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담당자가 놓쳐가지고 또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런 걸 체크를 잘 못해서 적정 기간 내에 일반 법인이 이제 일반 법인의 계산 방식을 준용해서 신고하다가 뒤늦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경정 청구를 하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예. 신고 기한 내에 반드시 하라라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의무를 혜택할 경우에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AI다, 뭐 전산이다,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해서 의존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사람이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AI를 활용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회사가 뭐 제조업에 해당하는데 뭐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뭐 세금 신고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려줘. 그럼 요즘에 이제 뭐 챗GPT나 이런 데서도 뭐 대략적으로라도 알려줄 수 있겠죠. 그럼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세무사가 뭔가 놓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이제 아시아까지 사우드가 자꾸 길어지는데 이제 세무사 사무실이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형태가 세무사나 회계사들에 대한 자격사들이 이제 결제를 보긴 하지만 결국은 그 기장에 대한 대행, 서비스 그리고 이 조정 그리고 이제 법인세 신고 서식과 함께 이 신고에 대한 절차를 마무리하는 거는 이제 거기서 실무를 담당하는 이제 여직원 분들이 많아요. 물론 여직원들의 수준이 높고 이제 똑똑하시고 할 수 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한 사람당 뭐 20개, 30개 업체를 동시에 신고를 하다 보니까 이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세무사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라고 책임을 1차적으로 묻기 전에 납세자가 스스로
검증을 하고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피해가 발생되면은 나한테 오는 것이지 세무사한테 가산세를 매기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세무사나 나에 대한 다툼에 대한 걸 다 발생하기 전에 이게 우리 회사에서 이제 직접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지고 이 책자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서 납부서만 딱 보고 이제 세금 내야 되네 하시지 마시고 하나하나 이 항목들이 뭐가 있는지를 꼼꼼히 보셔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죠. 왜? 바쁘니까요. 네, 뭐 사업이 바쁘고 뭐 각자의 영역이 있는데 그러기가 쉽겠습니까만 예, 하여튼 뭐 너무 소도가 길었네요. 여기까지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이 법인세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회사가 1년간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 납부한 세금이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그 이익에 대해서 산출하는 기준이 회계상 산출하는 기준과 세법상 산출하는 기준이 다르고 그리고 옛날에 손해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월결수법이라는 그런 제도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이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조정 변수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법인은 3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요. 왜냐하면은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사업연도 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하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뭐 9월 말 법인인 경우에는 12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2월 말 법인인 경우에는 5월 말에 신고를 해야 되겠죠. 특수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과 관련된 업체들은 이 교육청의 뭐 학교의 시스템이 이제 2월 말에 많이 종료가 되니까 2월 말을 결산 일로 이제 잡는 사업연도의 말일로 잡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5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12월 말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를 3월 31일까지 해야 되고 따라서 이제 일이 몰리는 것이죠. 세무사 사무실에 이제 일이 몰리는 거죠. 일이 몰리면 이제 여직원 한 명이 이제 30개, 40개 처리하면 이게 반드시 오류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근데 왜 오류가 나는 게 주의에 없느냐? 모르고 넘어가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사 나오면 이제 이게 누가 책임이냐 그랬을 때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기 성실 신고 확인 대상 범위는 4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서 이제 1개월 연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세 신고하는 별도로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홈택스 같은 경우에서 전자신고를 하면은 자동으로 이게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택스로 지방소득세 별도 신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거는 3월 31일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3월 30일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고 단 하루라도 놓치면은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가산세에 대해서도 뭐 불편하지 않으시려면은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법인세 신고할 때 아까 말씀드린 1호와 3호 서식만 내면 되는 게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거든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이제 첫 번째 재무상태표죠. 이 결산보고서에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현황을 나타내주고 있는 재무상태표가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포괄손익계산서, 회계상 일반기업 회계기준상, 그다음에 뭐 KIP를 적용하는 기업이라든지 어쨌든 간 각자의 회계 기준에 맞게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입금사니까 송금사님을 통해 각사소득을 이제 산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포괄손익계산서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도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제출하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법인세 신고를 3월 31일 날 하잖아요. 3월 30일까지 기한이니까. 그러면은 이 재무제표에 대한 확정은 누가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세무사 사무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경리가 하는 게 아니죠. 원칙적으로는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보통 결의 사항에 있어서 재무제표 확정에 대한 승인을 하고 그 승인을 통해서 확정된 재무상태표를 제출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재무상태표를 승인할 때 있어서 3월 30일 주주총회일이 뭐 3월 1일이다, 뭐 3월 14일이다, 뭐 각 회사마다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3월 31일로 적죠. 왜냐하면 주주총회 잘 안 하잖아요. 조그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총은 무슨 주총이야 이러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신고하는 날이 주총일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3월 30일로 이렇게 적거든요. 네, 그럼 이게 별지 1호에 보면 주주총회 일도 적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주주총회를 할 때 있어서 야 올해 우리는 배당을 얼마 할 거야. 또는 올해 우리는 뭐 자본 조립을 어떻게 할 거야. 아니면은 뭐 자본 잉여금을 어떻게 처리할 거야. 아니면 결손을 어떻게 보존할 거야라는
것을 결의를 통해서 확정하게끔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법인세 신고를 할 때 너네가 이 주주총회 때 확정되어 있는 그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내라라는 겁니다. 왜? 그걸 보면은 배당을 얼마큼 하게끔 나와 있고 배당을 하면은 배당에 대한 원천 징수를 해야 되고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잉여금 처분 계산서상에는 배당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배당에 대한 소득세 신고나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배당에 대한 의제이라는 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할 때 있어서 기초적인 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무지하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러면은 세무사 사무실은 어떻게 하죠? 아무것도 없음 이러고 이제 일반적인 경우로 이제 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우리 배당 결의했는데요. 뭐 배당할 건데요. 4월 달에 전화 와서 이 배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면 그조차도 알려주지 않는다. 그럼 이제 잘못 신고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1차적으로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무제 투표한 작성 책임은 회사한테 있는 거고 그 작성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거는 주주총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주총회나 이제 뭐 확정에 대한 절차가 없다 해서 세무사 사무실에 위탁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세무사 사무실이 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을 간주하는 거거든요. 주주총회에서 승인이 되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신고가 대행한 거다라고 간주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 아, 너무 어렵네. 어렵진 않죠. 하여튼 뭐 주의하셔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 과세표 중에 세액조정 계산서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득금액 조정 그렇군요. 예.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와 함께 전자신고 증빙서를 내야 되는데 홈택스 제출할 때 이제 서류를 이렇게 내셔야 됩니다. 전년도 소득신고에 다음 해 처분신고를 미리 하죠. 예.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처분 예정인 것에 대한 걸 내는 거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지방세청에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주시니까 제가 틀렸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드네요. 그렇지 않고 이 이행 처분에 대해서는 3월 30일 예를 들어 주주총회 때 처분 결의될 거를 예정된 거를 미리 내는 겁니다. 예. 혹시 이렇게 여기 지방세청이라고 이게 적으신 분은 진짜 지방세청에서 오신 분인가요? 아니면은 일반 이렇게 납세자 분이신가요? 예. 대답하기 곤란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지방세청님 이렇게 충분히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충분히 답변이 된 걸로 이제 알고 있겠습니다. 혹시 뭐 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 근데 이 임용처분계산서에 이제 보면은 제가 안타까운 일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제 회사에서 이제 중간 배당을 했단 말입니다. 중간 배당을 하면은 중간 배당을 할 때 이제 그 주주들한테 이제 배당 금액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이체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중간 배당을 했다는 사실을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사 세무사 사무실에서 기본적인 원루가 통장에 대한 입출금 내역을 다운받아서 그거를 이제 전자로 신고된 세금계산서나 아니면은 전자적인 열람을 통해 가능한 증빙들을 불러와서 대사하고 그 대사에서 맞춰지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에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가지입금이 많은 회사들은 이제 물어보지 않고 그냥 다 가지입금을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나는 배당을 줬는데 이게 가지입금 처리가 돼 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한 3, 4년 뒤에 아는 거죠. 세무조사 알았을 때. 그런 경우는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적절히 알려줘야 됩니다. 예. 이 이용 처분이라는 거는 이제 주주총회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을 하는 시점에 있어서의 처분 예정에 대한 사항을 알려주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 이용 처분 계산서의 그 기준에 처분된 내역에 대해서도 적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그 회계상 당기순이익이 결정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회계상 당기순이익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 대한 차이를 조정해 주는 게 세무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업회계는 궁극적으로는 의사결정에 적합한 자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이 유용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기업회계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한 작성의 그 목적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회사가 잘 되고 못 되고에 따라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겠다, 말아야겠다. 금융기관은 대출을 해줘야겠다, 말아야겠다. 이 회사는 이자에 대한 납부 여력이 있구나, 없구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지표로 쓴다는 것이죠. 근데 세무회계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고 못 되고 그냥 세금을 과세하기 위해서,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거니까 각사함정 소득금액이나 과세 표준과 기업회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산 대상에 대해서는 기업회계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나 중소기업 특별회계를 적용하는 기업 또는 KIFRS라고 해서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을 막론하고 당기순이익을 계산 기준으로 해서 계산 대상이 확정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무회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사함유도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대상이 확정된다라는 거고, 기업회계는 기준은 실현주의가 이제 좀 많고 수익 비용이 대응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많고, 세무회계는 기본적으로 권리 의무가 확정되면은 그걸 수익이나 비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비용에 대해서는 기업회계는 비용에 대해서 제한 없이 비용이 인정되죠. 회사에서 비용을 처리했다면 다 비용인 겁니다. 근데 그게 산화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관점에서 봤을 때 외부 회계 감사를 할 때는 그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자산이 과대 계상이 되어 있는지 부채가 과소 인식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서 쉽게 말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은 웬만하면 다 비용으로 잡으려고 하는 게 이제 그 기업 회계 기준에 있어서 보수적인 접근 방식이라면은 세무회계는 정반대죠. 보수적으로 다 비용을 잡아버리면은 그리고 이제 적출할 세액 자체가 없어요. 납부할 세액 자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세무회계는 보수적으로 봤을 때 비용으로 인식하지 못하게끔 하는 목적이 있겠죠. 근데 기업회계는 보수적으로 봤을 때 비용을 많이 인식하게끔 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무회계는 법적 한도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적격 증명이 없을 때에 대한 규제 같은 게 명확히 있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자산 평가에 대해서는 기업회계에서는 시가법, 지분법, 재평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세무회계는 일단 기본적으로 원가법의 원칙이다. 그래서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죠. 근데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오늘인가 어제 나온 기사에 보면은 네덜란드에서 앞으로 이제 2026년부터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겠다라고 해서 주식에 대한 평가 손익이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부동산을 10억에 샀는데 이게 평가해 보니까 100억이었다 하면은 10억과 100억의 사이에 대해서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과세를 하는 쪽으로 이제 바뀐다라고 합니다. 근데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아니지만 네덜란드에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함으로 인해서 점점 각 국가들이 이제 확장이 될 수 있겠죠. 지금은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시점이 올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은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 장부와 세금 신고서의 차이를 조정하여 맞추는 과정이 바로 세무조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10억이 났는데 세금 납부해야 될 세금이 전혀 없을 수도 있겠죠. 반대로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손실이 10억이 났는데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2억, 3억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음, 그렇죠. 왜냐하면은 회계와 세무회계에 대한 차이는 있는 것이고 그걸 조정해 주는 거니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혹시 뭐 여기까지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아,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결산 조정과 신고 조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결산 조정이라는 거는 장부에 반드시 해야만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는 걸 보고 결산 조정이라 그래요. 신고 조정은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걸 보고 신고 조정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취득했는데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손익계산서가 안 좋으면 대출 연장이나 신규 대출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손익계산서에 반영 안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건 이제 외부 회계 감사를 받는 회사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무조건 하게끔 이제 감사인들이 지적을 하겠지만 외부 회계 감사를 받지 않는 기업들의 경우는 감가상각을 안 해버릴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감가상각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세무상 그래도 그 비용을 인정받느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대표적으로 감가상각비는 결산 조정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예, 장부의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게 싫어서 감가상각을 이제
인식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셔야죠. 어떤 의사결정이냐. 금융기관에서 이게 뭐 이자에 대한 여력이나 뭐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이 감가상각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죠. 그러면은 은행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표님, 감가상각을 반영하지 않았으면 대출이 연장되는데 손익계산서가 좋아지는데 어쩔 수 없네요. 그 세무대리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은행 담당자도 있는데 뭐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죠. 감가상각을 할지 안 할지. 뭐 비록 납부세액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더 어떤 의사결정이나 어떤 중대한 포인트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행위를 하는 데 대해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선택을 하지 않으시면은 외부에 기장을 맡기시는 분들은 무조건 원칙대로 이제 감가상각을 하겠죠. 네.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대손상각비나 퇴직급여 충당금 같은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퇴직급여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뭐 한도를 계산해서 이렇게 뭐 실제로 이제 뭐 퇴직금을 충당금으로 인식하고 실제로 지출된 금액 뭐 DB형이나 이런 데 불입한 금액이 없다 하더라도 비용으로 인정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신고제도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 부담금이나 대손금, 조세특례지원 법상 준비금 등이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다 이겁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그걸 못 받았어요. 그래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단 말입니다. 완성이 됐는데 어, 완성이 된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비용을 인식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신고 조정으로 비용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장부에 계상하지 않아도 법인세 신고서에서 강제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이 10억짜리가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됐어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은 이제 그 대손상각비라 가지고 그 채권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회사가 손실을 본 거니까 납부세액이 그만큼 줄거나 이제 법인세 비용이 줄어야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부상 이거를 반영해 버리면은 당기순 손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반영하기가 좀 껄끄럽다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장부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다만 세무조정으로 이제 송금산입 외상 매출금 10억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마이너스 뭐 해가지고 조정을 해주면은 법인세에서도 주는 효과가 발생되고 재무제표도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우량한 재무제표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세무사 사무실에 나는 비장료를 내고 서비스를 맡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서 다 해주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런 디테일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좀 챙기셔야 되는 거죠. 예. 그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근데 우리 세무사 사무실은 이런 것도 다 해줘. 훌륭한 사무실이죠.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의사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좋다 나쁘다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어떤 한 사이드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결국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회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야, 내가 이거 다 아는 것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내가 다 아냐. 내가 이거 다 알면은 내가 왜 기장을 맡기냐. 내가 직접 하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아까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외부 조정을 하는 필수 법인이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에 정확하게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에 대한 수준 여부를 떠나서 외부 조정을 맡겨야 되는 법인들은 외부 조정을 맡겨야 된다라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수익 규모가 3억이 넘어가는 법인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지원법상 세액공제나 세액 감면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외부 조정을 한번 받아라라는 취지라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 처분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제 세무 조정을 통해서 늘어난 소득이 과연 누구에게 귀속되었는가를 판단하여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지금 이제 세무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조정을 한단 말입니다. 세무조정을 해서 입금 산입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어서 소득 처분을 해야 됩니다. 소득 처분의 대상에 대해서 귀속자별로 판단을 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죠. 그 이제 청첩장이 날라왔습니다. 청첩장이 날라왔는데 아주 중요한 거래처로부터 청첩장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이 청첩장에 대한 이제 이제 뭐 이제 부의금, 부조금을 이제 아 부익이 맞나요? 하여튼 이제 돈을 낼 때
이 접대비에 대한 한도가 있을 것이고 그 한도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그 넘어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없다. 다만 법인세법상 비용으로만 인정을 해주지 않을게라고 하는 경우에는 소득 처분에 대한 결정이 이제 기타 사회 유치라 그래가지고 아니 사회로 유출이 됐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어라고 해서 소득 처분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1,000만 원짜리 이렇게 사적 경비를 썼어요. 법인카드로 1,000만 원을 긁고 이건 이제 누가 봐도 업무용이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송금을 인정을 하지 않는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있어서 이 1,000만 원이 회사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데 있어서 밖으로 빠져나간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면은 대표이사에게 상해로 처분을 하는 겁니다. 소득 처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세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상해 처분이 되면은 대표이사는 비록 이제 연말정산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연말정산을 해서 세금을 납부하게끔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대표이사가 수시로 가직금을 일으켰다 그러면 가직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해서 회사에서 이만큼 대표이사로부터 이자를 받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받았네. 라고 하면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세무조정을 하고 그 이자를 받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는 돈을 안 냈잖아요. 회사로부터. 그러면은 회사에 있는 자금이 외부로 유출됐던 걸로 봐서 소득 처분을 하는데 그때 이제 상해 처분을 하는 것이죠. 그럼 대표자는 이제 이자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근로소득으로 봐서 이제 또 이제 그만큼 이제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소득세 납부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4대 법인 정산이 되겠죠. 예. 그럼 이제 4대 법인 공단에서 이제 그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세요. 이렇게 이제 쪽수가 날아갈 겁니다. 음. 그래서 소득처분, 세무조정에 따른 소득처분이 중요한데 이 소득처분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법인세뿐만이 아니고 귀속자에게 추가적인 소득세, 근로소득세나 배당소득세 등의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비유를 써놨지만 쉽게 말해서 회사가 신고하지 않은 돈을 누군가 가져갔다고 보고 그 사람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세무조정도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세무조정을 했는데 이게 상해처분 대상이 아닌데 세무대리인들이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상해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그 나한테 상해처분할 게 아닌데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대표님이 소스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표님한테 그 책임이 전가되니까 이게 아니다. 이게 사실은 내가 아니고 저 사람이 가져갔다라든가 아니면 이거는 뭐, 상해처분의 대상이 아니고 다른 대상이다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유치에 대해서 소득 처분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상해로 처분이 되면은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 해당했을 때 이제 상해 처분이 되는 것이고 추가된 소득을 급여 성격으로 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인세 신고는 법인이 법인세를 얼마를 내야 되는지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도 물론 맞지만 어, 그 소득 처분, 세무조정으로 인해서 소득 처분이 발생되고 발생된 소득 처분으로 인해서 대표이사나 임원이나 직원들한테까지도 다른 세금에 대한 부분이 확장되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예. 배당의 경우에는 귀속자가 주주 또는 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고 이익 분배 성격으로 와서 배당 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주가 있는데 주주가 일을 하지도 않고 급여를 받아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세무 조정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주주가 실질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로 처리된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세무 조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주주가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가져간 돈이 그 해에 당연연도에 1억이라고 한다면은 1억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입금사님이 세무 조정으로 이제 그 1억이라는 비용을 할 텐데 그 부정을 할 때 그 소득 처분에 대한 대상이 상해어가 아니고 배당이 된다는 것이죠. 예. 주주가 직원일 경우인데 주주가 이제 배당을 받으면 잠깐만요. 손 접대비 관련입니다.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접대비 관련입니다. 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 지역 주민, 지역 공동체 등의 민원 협력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비용들도 전부 접대비로 보고 부가세, 매입세 불공제와 접대비 한도 계산을 하여야 하느냐.
대해서 이제 마을회관의 기자재, 생활용품, 전자제품 등 물건 지원. 2교시에 해당 내용이 있었는데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좀 알면 많이, 그럼 이건 이제 2교시에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2교시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주가 직원일 경우 배당을 받으면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되나요? 아니면 상여를 보나요? 라고 했을 때 이제 주주가 직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을 하면서 이익잉여금 처분해서 결정을 하고 그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주기로 확정이 됐다면 당연히 이제 배당 소득세를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소득을 지급받는 것에 대한 대가가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주주에 대한 권리로서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그 권리에 대한 그 원천이 무엇인지를 판단한 다음에 이제 그 처분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아마 질문 주신 분의 의도는 아마 이제 주주인 직원이 있는데 사적 경비를 썼을 때 있어서 이거를 원천 징수를 하는 데 있어서 소득 처분을 뭘로 봐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주주인 임직원이 사적 경비를 씀으로 인해서 소득 처분에 대한 대상이 될 때는 이제 상여로 처분을 많이 하고요. 예, 그렇겠죠. 예. 근데 이제 주주가 직원일 경우 배당을 받으면 배당 소득세를 원천 징수를 해야 됩니다. 예. 아시겠죠? 예. 예. 어, 자, 1교시가 언제까지죠? 아이고, 빨리 해야겠네. 아까 여기까지 했죠, 그죠? 예. 기타 사회출과 기타 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귀속자 결국은 그 송금 불산입이나 입금 산입 저 비용을 인정하지 않겠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소득 처분이 발생하는데 귀속자별로 판단을 하고 근데 귀속자가 불명확한 경우에 있어서 대표자에게 상해 처분을 하기도 하지만 귀속자가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타 사회출로 처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 기타 사회출로 처분을 하면 이제 원천 징수를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미 상대방의 사업소득 법인세로 과세가 되기 때문이죠.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원천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 외의 경우 임직원이나 주주가 아닌 제3자 개인이다 하면은 기타 소득으로 처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 회사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가져왔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준 돈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했다. 라고 하면은 기타 소득으로 소득을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원천 징수 대상이죠. 이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22%에 대한 원천 징수를 해서 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라고 하면은 세무 조정을 해서 기타 소득으로 처분을 했는데 원천세에 대한 1차적인 납세 의무가 이제 회사한테 있잖아요. 회사가 내고 그 회사가 원천세를 내준 거를 기타 소득을 처분한 그 대상한테 받아야 되는데 받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달라고 하면 안 주겠죠. 연락이 안 된다거나 그럴 수 있겠죠. 임직원 같은 경우는 회사의 이제 그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받기가 쉽겠죠. 네.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 지자체에 대한 세금 공과금의 기속자는 기타 사유출로 처분되는데 대표적으로 장애인 고용 요즘에는 이제 일정 규모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장애인을 필수적으로 고용해야 되는데 장애인을 필수적으로 고용하지 않았을 때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라는 거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과거에는 이게 법인세법상 이제 송금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2024년 이후부터는 이제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회사에서 냈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회사에서 냈는데 이것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세금 감가로 비용 처리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송금 불산, 송금을 인정하지 않을게라고 해서 세무 조정을 하고 소득 처분에 대한 대상이 국가가 가져갔으니까 이제 기타 사유 이율로 처리를 한다 이 뜻입니다. 예. 아시겠죠? 예. 근데 이쯤에서 이제 뭐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송금으로 인정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간 이 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정확히 이제 송금불산입 대상이다라는 거죠. 송금불산입 즉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국가의 돈을 냈지만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인 게 과태료 뭐 이런 게 있겠죠. 예. 근데 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거는 이제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고요. 과태료, 과징금 뭐 이런 것들은 비용을 인정을 해주지 않죠. 그러면은 그것들에 대해서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법인세법에 보면은 어떤 거는 세금으로서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고
어떤 거는 세금으로서 비용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이제 정확히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원칙적으로 이제 그 법인세법에서 그 세금에 대해서 이제 그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열거가 되지 않으면 송금으로 다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유보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유보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뭐 유보라는 거는 이제 유보는 이제 기업회계와 세법 간의 일시적인 차이, 영구적인 차이가 아닌 일시적인 차이에 대해서 생기는 연도에 대해서 그 연도별로 이제 입금산 또는 송금불상으로 세무 조정하는 걸 보고 유보의 발생 그리고 발생된 유보에 대해서 없애버리는 과정은 유보의 추인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그런 경우가 있겠죠. 회사에서 주식을 샀는데 주식에 이제 100원에 샀어요. 100원에 샀는데 기말 시점에 평가를 해보니까 1000원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 회계상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평가 이익을 잡죠. 그래서 주식이 900원 올랐구나라고 해서 주식을 900원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하면서 동시에 주식 뭐 매도 가능권 평가 이익 이래가지고 자본 계정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 회계에 반영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아까 법인세법은 기본적으로 권리 의무 확정주의가 원칙이고 이 평가 손실이나 손익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이제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유보를 하는 거죠. 유보. 이 시기에 대한 일시적인 차이에 대해서 발생했다고 해서 송금 불뭐 이제 입금 불산이 그다음에 주식에 대한 평가 손익 900원 그다음에 뭐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처벌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처분할 때 실질적으로 이제 추인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요. 네, 그런 것이죠. 그렇죠. 감가상각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1교시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상의 의뢰 실무에 보면은 이제 자본금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 보면은 이제 결국은 회계상의 자본과 세무상의 자본을 또 이제 차이나는 내역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 서식이 이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했을 때 이제 비상장 주식을 평가할 때도 이게 영향을 미치고요. 또 이제 뭐 세무조정에 대한 항목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은 회계 프로그램에서 아무리 잘 관리한다 하더라도 이 회계 프로그램에 누가 뭐 백스페이스를 눌렀다든가 이런 식으로 뭐 인적인 오류가 발생해서 지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지워지는 경우에 있어서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잘못된 것에 대한 과세 금액에 대해서는 어쨌든 회사가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회사에서도 대충 이걸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무상 자산과 부채의 차이인 유별금액을 관리한 핵심 서식이 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인데 기초 잔액과 단기 증감 내역 그리고 기말 잔액 검증을 하고 마이너스 유보나 플러스 유보에 대해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근데 이게 회계 프로그램에서 연도 2월 마감을 2월 할 때 오타 등이 발생됨으로 해서 이제 오류가 솔직히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보셔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매년 1월이나 결산 시작 전에 전년도 말 기말 시점에 유보 잔액과 당해 기초년도에 대한 유보 잔액이 일치하는지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 뭐 시간을 딱 맞췄네요.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2교시를 할 건데 일단 1교시에는 제가 이제 요약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법인세 신고 서식에 1호와 3호가 있는데 1호와 3호가 상당히 1호에 많은 부분이 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전산으로만 입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변동에 대해서 여로 체크가 되는데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연락이 오거나 뭐,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올 수 있겠죠. 이거 잘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법인세 신고는 3월 30일까지 하는 거다. 그래서 기한을 놓치면은 무신고 가산세가 무려 20%나 붙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필수 제출 서류에 대해서 보시고 재무제표는 결론적으로는 재무제표 승인일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적게끔 되어 있는데 재무제표에 대한 확정일에 대한 걸 적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3월 30일로 적긴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어쨌든 승인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회사한테 있고 주주들이 결정하는 거다 이런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결국은 법인세 신고는 왜 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 손익계산서에 있는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기업회계와 사무회계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왜 다를 수밖에 없냐? 라고 했을 때 보수적인 태도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 기업회계는 자산을 많이 없애고 비용을 많이 잡으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세무회계는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 비용을 규제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완전히 그 목적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과 각사함대 소득은 일치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득 처분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수익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2시 50분인데, 2시 51분인데, 뭐 한 3시 한 2분 정도까지 이렇게 오시면은 다시 시작을 하면 어떨까요? 예. 뭐 유용하신 분들도 있고 유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가급적이면 이론보다는 이게 좀 실무상 이제 발생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시도 이제 재밌게 또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따가 이제 3시 2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